여러분, 오늘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강릉 바닷가 근처에 사시는 68 배순영님입니다. 순영님은 시내에서 미용실을 35년 하셨습니다. 가위를 놓은 지는 이제 3년째입니다. 35년 동안 그 작은 미용실에는 온 동네 사람이 다 드나들었습니다. 머리를 하러 온 게 아니라 마음을 풀러 온 사람도 많았습니다. 며느리 흉을 보러 오고 자식 자랑을 하러 오고 남편 험담을 늘어놓다가 울다가 웃다가 갔습니다. 순영님은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은 손님의 어깨를 주무르며 그럼요, 그럼요 하고 고개를 끄덕여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영님은 사람을 좋아하는 분이었습니다. 아니, 좋아한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사람이 곧 순영님의 인생이었습니다. 누가 부르면 달려갔고 누가 아프면 밑반찬을 싸들고 갔습니다. 경조사가 있으면 제일 먼저 도착해서 제일 늦게까지 남아 설거지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사람이 남을 줄 알았습니다. 이만큼 퍼줬으니 이만큼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퇴를 하고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나서야 순영님은 이상한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하나둘 조용해지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순영님이 65부터 68까지 그 3년 동안 겪은 일입니다. 사람에게 대이고 자기 자신에게 놀라고 결국 다시 사람 곁으로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그동안 설명이 안 되던 여러분 곁에 어떤 사람이 하나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 안에 여러분 자신의 얼굴도 잠깐 비칠지 모릅니다. 그럴 때 불편하시더라도 채널을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 불편함이 바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필요한 이유입니다. 시작은 어느 겨울날의 개모임이었습니다. 순영님이 30년 넘게 나가던 모임입니다. 젊어서 같이 장사하던 여자들끼리 다달이 돈을 붓고 밥을 먹고 여행을 가던 모임이었습니다. 그날도 시내 한 식당에 8명이 둥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다가 한 사람이 순영님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순영님과 제일 오래 알고 지낸 곽 씨였습니다. 곽 씨는 걱정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순영이, 아드님은 요즘 뭐하고 지내? 그 좋은 회사 그만뒀다며. 아이고, 40이 넘었는데 어쩌다 그랬대. 남들은 다 자리 잡을 나이인데 걱정돼서 그래. 그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8명의 눈이 순영님에게로 쏠렸습니다. 순영님의 얼굴이 천천히 굳었습니다. 아드님이 어쩌다 그랬냐는 말, 남들은 다 자리 잡았다는 말, 걱정된다는 그 말이 밥상 위에 돌덩이처럼 하나씩 내려앉았습니다. 순영님의 아들은 43입니다. 서울에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가게를 차려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순영님에게는 대견하고 아까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곽 씨의 그 한마디 앞에서 순영님의 대견한 아들이 갑자기 실패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도 8명이 지켜보는 밥상 위에서 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순영님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곽 씨는 욕을 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비웃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걱정된다고 아껴서 하는 말이라고 했으니까요. 거기에 발끈하면 순영님이 속 좁은 사람이 됩니다. 자식 일에 예민한 어미가 됩니다. 모임 분위기 깬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순영님은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걱정해줘서 고마워. 그러고는 국그릇으로 눈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 순영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고 누워 있는데
곽 씨의 그 말이 자꾸 되살아나는 겁니다. 어쩌다 그랬대. 그 한마디가 귓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순영님이 화가 난 대상은 곽 씨가 아니었습니다. 순영님은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못했을까? 왜 웃으면서 고맙다고 했을까? 왜 우리 아들 이야기를 그 사람이 함부로 하게 놔뒀을까?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순영님은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밤이 사실은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밤을 보내신 적 있으십니까? 낮에는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상대가 걱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혼자 이불 속에 누우니 그 말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분명히 나를 위한 말이었다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그 사람은 손을 잡고 눈을 맞추고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을 듣고 나면 하루가 통째로 가라앉습니다. 제일 억울한 건 그 순간 아무 대꾸도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밤을 보내보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아끼는 줄 알았던 사람에게 크게 대어보신 적이 있으시면 마음속으로 조용히 하나 하고 세워보십시오. 아직 그런 일을 겪지 않으셨다면 둘입니다. 우리 중에 이 아픔을 안고 사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늘 궁금합니다. 자, 그럼 순영님이 그 잠 못 이루던 밤에 무엇을 깨닫기 시작했는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곽 씨 같은 사람을 심리학에서는 오래전부터 눈여겨봐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쓰는 방식을 수동적 공격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좀 어렵지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곁에 꼭 한 사람쯤 있는 이런 분들은 겉으로는 더없이 부드럽고 친절합니다. 화도 안 내고 목소리도 안 높입니다. 그런데 그 부드러운 말 안에 상대를 슬쩍 아래로 끌어내리려는 날카로운 것이 숨어 있는 겁니다. 대놓고 때리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면서도 이게 맞은 건지 내가 예민한 건지 헷갈립니다. 왜 이게 그렇게 위험한지 아십니까?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주먹을 들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피하거나 막습니다. 몸이 알아서 방어를 합니다. 위험하다는 걸 눈으로 보니까요. 그런데 걱정이라는 부드러운 보자기로 감싼 공격은 다릅니다. 겉이 너무 따뜻하니까 우리 마음이 이건 위험이 아니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방어를 안 합니다. 아니, 방어를 못 합니다. 마치 달콤한 음식 속에 든 독과 같습니다. 입에 넣을 땐 달아서 덥석 삼키는데 속이 뒤틀리기 시작할 때는 이미 독이 다 퍼진 뒤입니다. 순영님이 밤늦게 가슴이 무거웠던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마음이 낮에는 몰랐다가 뒤늦게 독이 돈 겁니다. 그럼 곽 씨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순영님 아들이 회사를 그만둔 게 곽 씨한테 무슨 상관이라고 굳이 8명 앞에서 그 얘기를 꺼냈을까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곽 씨한테 중요한 건 순영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곽 씨한테 중요한 건 곽 씨 자신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순영님의 약한 곳을 슬쩍 들춰내면 그 순간 곽 씨가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 애는 잘 자리 잡았고 순영이네는 그렇지 못하다는 걸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은근히 확인시키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남의 자식을 밟은 겁니다. 이건 솜 안에 몰래 넣어둔 바늘과 같습니다. 솜은 부드럽습니다. 따뜻하고 안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을수록 그 안에 바늘이 더 깊이 파고듭니다. 문제는 솜이 워낙 부드러우니까 찔려서 피가 나는데도 이게 바늘 때문인지 내가 예민한 탓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지독합니다.
우리한테는 차라리 대놓고 욕하는 사람이 낫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은 적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걱정이라는 달콤한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은 우리가 피를 흘리는데도 내가 치료해 주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를 흘리면서 고맙다는 인사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순영님이 그날 국그릇 앞에서 고맙다고 한 것처럼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는 분명히 짚고 가겠습니다. 진짜로 걱정하는 사람과 걱정을 흉내내는 사람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잘 들어두십시오. 진짜로 누군가를 아끼는 사람은 아픈 이야기를 여러 사람 앞에서 절대 꺼내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조용히 손을 잡고 목소리를 낮춰서 요즘 힘들지 하고 묻습니다. 상대의 체면을 지켜주는 것. 이게 진짜 걱정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의 아픈 데를 건드리는 사람은 걱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전시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 사람의 약점을 안다. 나는 이 사람보다 나은 자리에 있다. 그걸 구경꾼들에게 보여주는 무대인 겁니다. 곽 씨의 진심은 걱정이 아니라 8명이라는 관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순영님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를 낼 필요 없습니다.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습니다. 딱 하나, 선을 그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누군가 여러 사람 앞에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을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꺼내거든 이 한마디만 기억하십시오. 마음 써줘서 고마운데 그 일은 내가 알아서 잘하고 있어. 작고 단단하게 웃지도 말고 길게 설명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자연스럽게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리십시오. 선이라는 건 높은 담이 아닙니다. 바닥에 그은 금 하나입니다. 상대가 그 금을 너무 오려 할 때 조용히 한 발 물러서면 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순영님은 그날 밤을 새우고 나서 다음 개모임에서 처음으로 그 한마디를 해봤습니다. 곽 씨가 또 아들 이야기를 슬쩍 꺼내려 하자 순영님이 웃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 고마운데 우리 아들 일은 내가 알아서 하고 있어. 그러고는 바로 옆 사람에게 김치가 참 맛있다며 말을 돌렸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로 곽 씨는 2번 다시 사람들 앞에서 순영님 아들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곳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누군가의 우쭐함을 채워주려고 밥상 위에 꺼내놓을 물건이 아닙니다. 순영님이 그 첫 번째 선을 그은 겁니다. 자, 순영님이 사람 보는 눈을 하나 뜬 참에 2번째 사람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사람은 가면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물을 무기로 썼습니다. 순영님보다 5살 아래인 혜숙 씨였습니다. 혜숙 씨는 몇 해 전 미용실 손님으로 처음 왔습니다. 머리를 만지는 내내 자기 신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말아먹고 집을 나갔다. 하나뿐인 딸은 외국에 나가 연락도 뜸하다. 혼자 벌어 겨우 산다. 이야기를 할 때마다 혜숙 씨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순영님은 그 모습이 안쓰러워 도저히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순영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남 아파하는 꼴을 못 보는 분입니다. 그날부터 순영님은 혜숙 씨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반찬을 만들어 나눠줬습니다. 갈비찜을 하면 한 통 덜어놓고 김장을 하면 몇 포기 따로 쌌습니다. 약국에서 영양제도 사다 줬습니다. 병원 갈 일이 있으면 택시비까지 손에 쥐어줬습니다. 혜숙 씨는 그때마다 언니 없으면 나는 못 살아 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순영님은 그 말이 좋았습니다. 가위를 놓고 나서 부쩍 쓸모 없어진 것 같던 자신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혜숙 씨의 그 한마디가 순영님에게는 살아있을 이유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주는 사람은 준 걸 다 기억하는데 받는 사람은 받은 걸 금방 잊습니다. 3년 전 겨울, 순영님의 무릎이 크게 상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들 만큼요. 병원에 통원 치료를 다녀야 하는데 혼자 다니기가 버거웠습니다. 순영님은 혜숙 씨에게 조심스레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안한데 병원에 한 번만 같이 가줄 수 있겠냐고요. 혜숙 씨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언니, 나도 요즘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걷지도 못해. 솔직히 나는 언니보다 더 심한 것 같아. 그러고는 긴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언니는 그래도 자식들이 잘하잖아. 나는 딸도 연락 없고 남편도 없고 나 같은 사람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순영님은 수화기를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가 아파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돌아온 건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불쌍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참 묘하게도 순영님은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한테 내가 괜한 부탁을 했구나. 내가 이기적이었나.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도움을 청하면 순식간에 자기가 더 큰 피해자라는 자리로 옮겨갑니다. 여러분의 아픔은 무대 뒤로 밀려나고 그 자리를 자기 아픔이 차지합니다. 한 달쯤 뒤 순영님의 딸이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 혜숙 아줌마 맞지? 화면 속에는 혜숙 씨가 있었습니다. 제주도 어느 바닷가에서 친구들과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무릎이 아파 걷지도 못한다던 사람이 새 옷을 입고 여행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순영님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냄비에는 혜숙 씨 갖다 주려고 새벽에 고아놓은 사골국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영님은 그 국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냄비를 들어 싱크대에 부었습니다. 뽀얀 국물이 배숙으로 빠져나가는 걸 보는 순영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국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국에 담긴 몇 해의 마음이 함께 흘러내려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국물을 버리는 손이 왜 떨렸겠습니까? 온 마음을 쏟았는데 그 마음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사람은 참 무너집니다. 잠깐 숨 한번 고르시겠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혜숙 씨 같은 사람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곁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뚜렷한 표시가 있습니다.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여러분이 힘들다고 하면 곧바로 자기가 더 힘들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셋째, 여러분이 도움을 조금이라도 줄이면 나를 버리는 거냐는 식으로 죄책감을 심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다는데 내가 안 도와주면 나는 나쁜 사람 아닌가? 바로 이 생각이 함정입니다.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정말로 힘든 사람은 오히려 남에게 짐이 될까봐 쉽게 입을 못 엽니다. 도움을 받으면 어쩔 줄 몰라 하며 진심으로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힘들다고 하면 자기 일처럼 걱정합니다. 하지만 눈물을 무기로 쓰는 사람은 다릅니다. 아무리 줘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고맙다는 말보다 더 많은 요구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발 물러서려 하면 배신이다, 실망이다 하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정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온 우리에게 누군가를 버렸다는 말은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누가 도움을 청하거든 바로 대답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세 가지만 물어보십시오. 하나, 이 사람은 내가 힘들 때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 준 적이 있는가? 둘, 내가 이번에 거절하면 이 사람은 서운해도 이해해 줄 사람인가? 아니면
죄책감을 씌울 사람인가? 셋, 이 사람을 돕고 나면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가? 아니면 텅 빈 자루처럼 허전한가? 이 셋 중에 둘 이상이 불편한 쪽으로 기운다면 한 발 물러서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매정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형편이 있고 여러분의 무릎이 있고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짐을 지다가 내 허리가 부러지면 그때 나를 일으켜줄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순영님이 그 사골국을 쏟아버린 것처럼 때로는 퍼주던 손을 멈추는 것이 더 큰 용기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앞에 두 사람이 시끄러운 방식이었다면 이번 사람들은 소리가 없습니다. 조용히 그냥 사라지는 사람들입니다. 3년 전 순영님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올해 알타 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순영님은 빈소를 지키며 문 쪽을 자꾸 바라봤습니다. 35년 동안 순영님이 챙긴 사람이 몇이었습니까? 남의 경조사라면 제일 먼저 달려가 제일 늦게까지 남던 순영님이었습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이번엔 순영님 차례에 얼마나 와줄까? 순영님은 그게 궁금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흘이 지나고 나서 순영님이 방명록을 펼쳐봤을 때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렇게 챙기던 계모임 사람들 중에도 안 온 사람이 있었고 미용실을 35년 드나든 단골 중에도 문자 한 통 없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혜숙 씨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순영님은 텅 빈 빈소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내가 평생 쌓은 것이었구나. 이 대목은 저도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여러분, 순영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안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온 사람들입니다. 빈소에 온 사람 중에는 순영님이 예상도 못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미용실, 건물, 청소를 하던 이름도 잘 모르던 아주머니, 순영님이 매일 아침 그냥 목례만 하던 사이였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검은 옷을 입고 조용히 와서 순영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원장님, 3년 전에 저희 아들 아플 때 조용히 봉투 하나 쥐어주신 거 저 안 잊었어요. 순영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순영님이 화려하게 챙기던 사람들은 다 사라졌는데 정작 이름도 모르던 한 사람이 남은 겁니다. 이름표가 아니라 사람을 보고 온 겁니다. 강릉 바닷가에 오래 사신 순영님은 밀물과 썰물을 매일 보십니다. 밀물 때는 바닷물이 모래사장을 다 덮어서 그 아래 무엇이 있는지 안 보입니다. 돌멩이가 있는지 깨진 유리가 있는지 예쁜 조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썰물이 되어 물이 쭉 빠지고 나면 그제야 다 드러납니다. 아, 여기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우리 사이도 똑같습니다. 내가 한창 잘 나가고 뭔가를 나눠줄 수 있을 때는 밀물이라 누가 진짜고 누가 아닌지 안 보입니다. 하지만 가위를 놓고 남편을 보내고 이제 줄 것이 없어지면 썰물이 옵니다. 그때 모래 위에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건 순영님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일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년 전에 전국의 어르신 10,000명 넘게 만나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마음이 무너져 기댈 곳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답한 분이 계셨습니다. 15분 중에 한 분 꼴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심해집니다. 85이 넘으면 8분 중 한 분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게다가 연락이 닿는 자식이 아예 없는 분도 10명 중 1명 가까이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세대가 지나가고 있는 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옛 로마의 한 지혜로운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누구인지 알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붙어 있던 좋은 시절이 다 떠난 뒤를 보라. 순영님이 딱 그걸 겪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든 떠난 사람의 숫자를 세느라 밤을 새우지 마십시오. 대신 남은 사람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보십시오. 그 이름 몇 개가 여러분이 평생 쌓은 진짜 재산입니다. 순영님에게 그 재산은 빈소에서 손을 잡아준 청소 아주머니 한 분에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순영님을 아프게 한 사람들을 봤습니다. 걱정을 흉내낸 사람, 눈물을 무기로 쓴 사람, 이익이 사라지자 조용히 떠난 사람. 그런데 이제부터 이야기는 방향이 바뀝니다. 카메라를 바깥이 아니라 안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혹시 순영님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순영님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40살이고 강릉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면서 어린 손주를 키웁니다. 순영님은 그 딸을 세상 무엇보다 아꼈습니다. 그래서 딸을 볼 때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예, 애를 그렇게 오냐 키우면 못 써. 그 좁은 아파트에서 언제까지 살 거니? 사위한테 그렇게 물러터지게 굴면 안 된다. 순영님에게 이 모든 건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68을 살아봤으니까 딸이 헛디딜 길을 미리 잡아주는 게 어미의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딸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에 와도 얼른 일어섰습니다. 밥상에 앉아도 딸은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응응 하다가 바쁘다며 끊었습니다. 순영님은 서운했습니다. 아니, 화가 났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요즘 자식들은 은혜를 모른다. 하지만 서운하기만 할 뿐 왜 그런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위에게서 긴 문자가 왔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긴 글을 보냈다는 건 무언가 단단히 마음먹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문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내는 어머님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무서워하는 겁니다. 어머님을 뵙고 오면 며칠을 앓습니다. 자기가 뭘 해도 어머님 눈에는 틀린 것 같다고 합니다. 40이 된 사람인데 어머님 앞에만 서면 10살짜리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저는 아내가 걱정됩니다. 순영님은 그 문자를 읽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무서워한다니 내 딸이 나를. 그날 밤 순영님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한 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딸이 5살 때 사진이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아이스크림을 들고 입가에 잔뜩 묻힌 채로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순영님은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떠올려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딸이 내 앞에서 저렇게 활짝 웃은 게 언제였더라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남맨 아무리 애를 써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십니까? 불편하시다면 그게 어쩌면 답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순영님이 나쁜 어미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어미가 되고 싶어서 더 세게 붙잡았던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좋은 마음이 꼭 좋은 결과를 낳는 건 아니라는 것.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마음의 사각지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남의 잘못은 기가 막히게 잘 보면서 정작 내 잘못은 거의 못 봅니다. 특히 내 뜻이 선하다고 믿을 때 이 사각지대는 더 넓어집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한 말인데
상대가 상처받았다면 그건 상대가 예민한 탓이라고 넘겨버립니다. 순영님의 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미용일을 35년 하면 자기 손버릇이 딱 굳어집니다. 늘 하던 대로 가위를 놀립니다. 본인은 그게 제일 좋은 방식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손님이 아주 살짝 불편해도 손버릇에 익은 순영님은 그걸 못 느낍니다. 내 손이 이미 길든 겁니다. 우리의 말도 똑같습니다. 수십 년 이런 식으로 말해왔으니 나한테는 이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듣는 딸에게는 그 말 하나하나가 아플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영님이 곽 씨에게 밥상 위에서 당한 그 일을 순영님은 자기 딸에게 매번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여러 사람 앞이 아니라 단둘이 있는 부엌에서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 안에는 나는 자격이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격으로 얻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내 말을 고분고분 듣는 자식입니까? 아니면 내 곁에 마음 편히 찾아오는 자식입니까? 둘 다 가질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돈이 아닙니다. 집도 아닙니다. 좀 틀려도 괜찮다고 내 방식대로 살아보라고 손을 놓아주는 겁니다. 스스로 넘어지고 스스로 일어서게 한 발 뒤에서 지켜봐 주는 것, 그것도 희생입니다. 어쩌면 돈을 주는 것보다 더 어려운 희생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삼켜야 하니까요. 순영님은 그 뒤로 조금 달라졌습니다. 딸에게 전화할 때 이제는 한마디를 덜 합니다. 애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는 말 대신 요즘 너는 어떻게 지내니? 하고 물어봅니다. 충고 대신 질문을 합니다. 아직 서툽니다. 잔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도로 삼킬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딸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별일 없이 그냥 엄마 뭐해 하는 짧은 전화였습니다. 순영님은 그 전화 한 통에 한참을 웃으셨다고 합니다. 남을 탓하는 건 칼을 밖으로 휘두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돌아보는 건 칼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을 내려놓아야 두 손으로 딸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5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아픈 곳을 찾는 이야기였다면 이번엔 그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순영님에게는 30년을 함께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접어두겠습니다. 그냥 그 친구라고 부르겠습니다. 젊어서 같이 고생하고 서로 자식 봐주고 명절이면 함께 전을 부치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순영님 남편이 병으로 누워있던 무렵 그 친구가 순영님을 찾아왔습니다. 급히 큰 돈이 필요하다고 사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순영님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30년 친구인데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노후에 쓰려고 모아둔 돈의 상당 부분을 건넸습니다. 그 친구는 울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순영님이 전화를 걸었더니 없는 번호라고 나왔습니다. 겨우 수소문에 닿았더니 돌아온 대답은 짧았습니다. 지금 형편이 안 되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그 조금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지금까지도 돈도 소식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돈이 안 아까웠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순영님을 더 괴롭힌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매일 밤 자리에 누우면 그 친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울면서 고맙다던 얼굴, 꼭 갚겠다던 목소리, 그리고 없는 번호라던 그 안내음.
이 세 가지가 머릿속에서 끝없이 되풀이 됐습니다. 순영님은 이를 갈았습니다. 30년이 뭐야? 결국 돈 앞에서 다 부서지는 거잖아. 분노와 자책이 번갈아 잠을 빼앗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원한을 품고 있으면 우리 몸은 밤에도 쉬지를 못합니다. 계속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잠이 얕아지고 마음이 가라앉고 사람을 점점 밀어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조사에서도 마음이 고립된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보다 우울에 빠질 위험이 몇 배나 높았습니다. 원하는 상대를 벌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벌하는 겁니다. 순영님이 여러 해 동안 그 친구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갈았다고 했지요. 그건 여러 해 동안 그 친구의 짐을 순영님이 대신 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친구는 아마 두 다리 뻗고 잤을 겁니다. 잠 못 이룬 건 순영님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영님이 동네 문화센터 게시판에서 전단지 하나를 봤습니다. 어르신 글쓰기 교실이었습니다. 별 기대 없이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에서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마음 아팠던 사람에게 붙이지 않을 편지를 한 통 써보겠습니다. 이 편지는 절대 붙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봅니다. 그러니 하고 싶은 말 다 하셔도 됩니다. 예쁜 말 안 하셔도 됩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셔도 됩니다. 순영님은 펜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손이 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첫 줄을 쓰고 나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니? 30년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였니? 내가 얼마나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는지 너는 아니. 순영님은 쓰다가 울고 울다가 또 썼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너를 미워하는 것도 지쳤다. 여기서 그만 내려놓겠다. 수업이 끝나고 순영님은 그 편지를 들고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강릉의 겨울 바다는 파도가 셉니다. 순영님은 종이를 작게 접어 물가에서 라이터를 켰습니다. 종이가 타들어가면서 삐뚤빼뚤한 글씨가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순영님의 떨리는 획들이 불꽃 속에서 일그러지다가 하얀 재가 됐습니다. 바람이 불어 재가 바다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순영님은 그걸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고 합니다. 나중에 순영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친구를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내가 용서한 건 나예요. 사람을 잘못 본 나, 덥석 돈을 내준 나, 바보 같던 나를 용서한 거예요. 그랬더니 비로소 잠이 오더라고요. 용서라는 건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상대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나한테 주는 선물이니까요. 그렇다고 쉽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쉬웠으면 순영님이 여러 해를 끌지 않았겠지요. 다만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영님처럼 아주 작은 의식을 해 보시는 겁니다. 종이 한 장이면 됩니다. 거기에 그 사람 이름을 쓰고 그때 내가 느낀 감정을 쓰십시오. 맞춤법 틀려도 됩니다. 아무도 안 봅니다. 다 쓰셨으면 딱 한 번만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찢으시든 태우시든 마음 가는 대로 하십시오. 그 다음 그 사람이 또 떠오를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건 다 지나간 일이다. 나는 지금 여기서 잘 살고 있다. 처음엔 안 믿기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믿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말만 하시면 됩니다. 10번쯤 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그 일이 정말로 멀어져 있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픈 곳을 찾고 그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나은 그 자리에 무엇을 심을 것인가 그 이야기입니다. 순영님은 남편을 보내고 사람들에게 데이고
딸에게 미안했던 그 3년을 지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깊이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빈소에서 순영님의 손을 잡아준 그 청소 아주머니 기억하시죠? 순영님은 그 뒤로 그분과 진짜 친구가 됐습니다. 가끔 바닷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캔커피 하나씩 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별 대단한 대화가 아닙니다. 오늘 뭐 드셨어요? 무릎은 좀 어떠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순영님은 그 시간이 35년간 챙긴 그 많은 사람과의 시간보다 더 따뜻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한 연구진이 오랫동안 사람의 관계를 파고들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뇌가 감당할 수 있는 관계에는 정해진 크기가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얼굴과 이름을 아는 지인은 많아야 150에서 500명. 그중 좋은 친구는 50명쯤, 마음을 터놓는 친한 친구는 15명쯤, 그리고 진짜로 속을 다 보이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은 겨우 5명 안팎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시간과 마음의 3분의 1을 그 가까운 15명에게 쓴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사람의 한계이자 동시에 우리 마음의 진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아는 사람이 수백 명이라는 건 자랑이 아닙니다. 밤 11시에 전화해서 나 좀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5명이면 여러분은 충분히 부자입니다. 3명이면 큰 부자이고 1명이라도 있다면 결코 외롭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는 그 5명이 누구인지 골라내는 눈이 필요합니다. 제가 방법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순영님도 써본 방법입니다. 여러분 곁에 사람을 한 명씩 떠올리면서 네 계절을 물어보십시오. 봄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 사람은 자기 일처럼 진심으로 기뻐해 줬습니까? 여름입니다. 내가 한창 잘 나갈 때 이 사람은 배 아파하지 않고 함께 즐거워해 줬습니까? 가을입니다. 내가 쓸쓸하고 처졌을 때 이 사람은 별일 없냐고 먼저 안부를 물어줬습니까? 그리고 겨울입니다. 내가 정말 바닥까지 힘들었을 때 이 사람은 끝까지 곁에 남아줬습니까? 내 계절을 다 지나고도 여전히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사철나무입니다. 봄이든 겨울이든 언제 봐도 푸른 나무 말입니다. 순영님은 미용실을 접고 나서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텃밭을 하다 보니 알겠더랍니다. 겨울이 오면 약한 것들은 정리를 해줘야 한답니다. 안 그러면 튼튼한 뿌리까지 양분을 빼앗겨서 봄에 제대로 된 싹을 못 틔운다는 겁니다. 모질어 보여도 그래야 살아남은 뿌리가 더 깊이 내리고 봄에 더 실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사이도 똑같습니다. 정리한다는 건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은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겠다는 뜻입니다. 순영님은 이제 아무나 다 챙기지 않습니다. 대신 그 5명에게 온 마음을 씁니다. 자, 이쯤에서 순영님이 만약 3년 전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쓸 수 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썼을 겁니다. 순영아, 곧 너는 밥상 위에서 자식 일로 부끄러움을 당할 거야. 그때 웃지 말고 그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딱 한마디만 해. 곧 어떤 사람이 눈물로 네 마음을 다 빼갈 거야. 아까워도 그 손을 멈춰. 곧 네가 평생 챙긴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질 거야. 떠난 수를 세지 말고 남은 이름을 세. 그리고 순영아, 네가 제일 사랑하는 딸에게 네가 제일 미워하던 그 방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려. 충고를 삼키고 질문을 해.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느라 밤을 새우지 마. 그 짐은 그 사람 게 아니라 네 어깨를 짓누르는 네 짐이야. 내려놓으면 잠이 와.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참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걸어와 주신 그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순영님을 통해 우리가 배운 걸 딱 두 가지만 다시 짚겠습니다. 하나, 누군가 여러 사람 앞에서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아픈 곳을 건드리거든 길게 싸우지 마십시오. 그저 그 일은 내가 알아서 하고 있다고 조용히 선을 그으십시오. 둘, 여러분 곁에 사람에게 내 계절을 물어보시고 사철나무 같은 몇 사람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쓰십시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남은 날들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사람을 꿰뚫어 보는 눈을 기르라는 건 모든 사람을 의심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누구를 곁에 둘지 알기 위해 먼저 누구에게서 한 발 물러설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남을 아는 건 지혜이고 나를 아는 건 밝음입니다. 거기에 저는 한마디만 보태겠습니다. 그 밝음을 지니고도 여전히 사람을 믿어보기로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른 얼굴이 있으셨다면 그 마음을 가슴에만 담아두지 마십시오. 아래에 몇 글자라도 남겨주십시오. 나도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한 줄을 쓰시면 그걸 읽는 또 다른 분이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고 마음을 놓으십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밤에 오래된 원한 하나를 안고 잠 못 이루는 분이 곁에 계시거든 이 이야기를 조용히 건네주십시오. 말로는 참아 못하는 위로를 이 이야기가 대신해 줄 수도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참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1시간 가까이 불편한 이야기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이 얼마나 진지하게 인생을 대해왔는지를 말해줍니다. 살면서 사람을 잘못 보기도 하셨을 겁니다. 너무 많이 퍼주기도 하셨을 겁니다. 상처받고도 웃어넘긴 밤이 셀 수 없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 사람을 믿고 싶어 하고 더 나은 관계를 바라는 여러분은 그것만으로 이미 귀한 분입니다. 오늘 밤 자리에 누우실 때는 여러분을 아프게 한 그 얼굴을 떠올리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 곁에 끝까지 남아준 사철나무 한 사람의 이름을 가만히 불러보십시오. 그 이름 하나면 오늘 밤 잠이 조금 더 편안하실 겁니다. 부디 남은 계절 내내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다정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